all. 네, 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오늘 캠핑 떠나서 경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의정 토크쇼 임평순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경기도 복지하면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종현 의원과 함께 캠핑장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복지하면 최종현. 세 글자를 잊지 마라. 맞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저희도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캠핑을 보내주면 예, 그 복지가 얼마나 좋을까. 요즘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근데 많이 뭐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주변에서 회사들 보니까. 네네네. 아직도 그래도 취약한 분야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현장 곳곳을 다녀보면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그 시군마다 특성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 시군 특성에 맞게끔 시군 시장님께서 복지를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걸 사실 경기도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시에서 못하는 부분, 경기도가 좀 살짝씩 예산 지원하면 또 시가 발전될 수 있는 뭐 이런 쪽에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캠핑장에서 이야기하지만은 굉장히 편안하게 복지에 대해서 딱딱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자. 아, 예. 복지가 좀 딱딱하죠. 편안하게 캠핑장에서 네네네네. 이야기처럼 네,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지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냐면 의원님께서는 10대 경기도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고 네네네네. 이제 11대에 와서는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2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렇죠. 조합 6년이 지나갔습니다. 6년 동안 이제 복지를 네네네. 하셨기 때문에 네. 경기도 복지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정답인 것 같아요. 네. 2년 동안 위원장으로 또 활동하시니까 또 달리 보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부위원장 할 때랑 또 위원장으로 할 때는 또 틀리죠. 위원장은 사실 역할이 본인의 역할보다 저희가 저 포함해서 1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12명의 의원들이 조례라든가 뭐 토론회 정책 같은 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서포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11대의 전반기 의원님들이 진짜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조례도 만들고 네. 정책도 만들고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도 많이 만드시고 조례도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6개 정도가 좀 정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살짝 한번 또 들춰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과정마다 갈등 상황도 많이 있죠. 그럼 저희가 여야 동수입니다. 예. 여야 동수가 있어서 갈등 과정이 많죠. 또 예. 사실 정치라는 게 갈등 속에서 소통하는 게 정치인에 대한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분들이 그 갈등 속에서 다 소통해서 또 다른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조례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점점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경기도는? 네. 한 10조 한 6천억 정도가 와, 복지 예산입니다. 대단하네요. 한 29%에서 30% 정도가 30% 정도요? 정도 예산이죠. 노인 인구가 지금 한 18% 정도 되는데 노인 인구가 한 2050년에 한 40% 정도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돌봄 예산들이. 그런 예산 늘어나는 거가 경기도가 과연 이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인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노인들을 좀 노인의 자산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산. 예, 돌봄이 아니라 자산. 자산을 보고 사실 100세 시대에 사실 65세부터는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이 정한 청년의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으로서 그분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결국은 돌봄 예산이 좀 줄어들고 그 예산을 또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 돌봄에다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본다면 예산이 그하수적으로 드러날 수 있죠.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는 그 시대다. 그러면 지금 지금 생각할 수 있겠네요. 노인들을 자산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정책들을 만들어낸다면 결국 노인들이 또 다른 사회 구성으로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나이대를 저는 65세, 79세까지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많이 이제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정하고 네. 전국 최초 경기도에서 이거는 정말 전국 최초로 했다. 조례안들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가지만 살펴보죠.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지원 조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인 이동권 증진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판매 시설에 대한 그 조례로서의 그 판매 시설에 대한 정의를 만든 거죠. 운영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장애인 판매 시설에서 운영과
그 판매 시설, 그다음에 그게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각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규정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장 임명권도 도지사가 임명하게끔 만들어서 네. 그 시설이 공공성을 갖고 경기도의 장애인들이 만든 그 생산품이 예. 여러 그 기관이나 시설대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근거를 만든 거죠. 공공기관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니까 네네네. 안정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군요. 아, 그럼요. 그 경기도 장애인 판매 시설이라는 그 기관이 경기도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거가 신뢰성이 좀 떨어졌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신뢰성도 좀 확보가 되고 네네네. 좀 강제 조항도 생긴 거죠. 그렇군요. 공공기관에서 의무 규정을 착실히 지켜야 될 것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전국 최초입니까? 네, 전국 최초로 만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또 벤치마킹 뭐 따라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뭐 기회소득도 예. 저희가 또 최초였기 때문에 그것도 좀 따라서 다른 뭐 전북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이 일정의 금액을 줘서 그걸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고 뭐 음악 활동이라는 예술 활동, 여러 문화 활동을 통해서 네네. 어떤 집에만 있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본인에 대한 건강도 증진하고 또 사회 활동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금 같은 건 당연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다 되죠.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은 없었나요? 없었죠. 그런 소득을 통해서 또 다른 그분이 어쨌든 자신감을 갖고 사회 활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장애인을 좀 이렇게 좀 갖고 있는 뭐라도 은둔형에서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하고 그렇게 지역 사회를 위한 어떤 그럼요. 움직임이네요, 그게. 그렇죠. 장애인 당사자가 있는 가정은 상당히 일반 가정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당사자가 또 다른 또 기회가 돼서 변한다면 가정에 대한 행복이죠. 그런 역할들 경기도가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참 네이밍을 잘들 한 것 같아요. 그 장애인 기회. 기회를 주는 거니까. 기회를 드린다. 예, 장애인들에게 누가 기회를 준 적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전국 최초 자랑할 만한 거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랑해야지. 뭐 제가 만든 이제 뭐 장애인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가 최초로 제가 만들었는데 예. 뭐라 그럴까 장애인들의 대로 등록되는 그 장애인들 대다수 장애인들이 발달 장애인들이 많이 되고 일반 장애인들은 또 이제 많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아마비도 방열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교통사고라든가 산재사고 일반 또 그런 걸 당해서 장애가 유입되지 않으면 거의 장애인분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기존 장애인분들이 다 노쇠화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장애인들이 결국은 65세가 되면은 장애인의 활동보조에 벗어나서 일반 의료소급 대상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분들은 그동안 받았던 혜택들이 줄어들거든요. 활동보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지원해주자. 그분들한테 또 그런 활동보조를 받던 시간만큼 노인은 넘어가도 좀과 다른 부분을 조정해주고 또 그분들이 일반 또 장애인분들이 또 나이 드셔서 일반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갔을 때 같은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어울리는 공간도 좀 힘들 때 좀 장애인 쉼터도 좀 만들어주자. 그래서 장애인 쉼터도 만들고 해서 고령 장애인들 또 다른 그 뭐랄까 행복 추구권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례였었고요. 그 조례가 이제 어쨌든 제가 최초 발의했고 경기도 뭐 시군도 되고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나가서 지금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서 보면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 같은 것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장애인 이동권 증진 조례도 제가 이제 최초로 그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이 참 중요하잖아요. 장애 이동권을 여러 가지 뭐 보장구라든가 기기를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든가 보험료 지급에 대한 게 없어요. 보험료? 예, 그러니까 일반 그 스쿠터랑 타고 다니다 사고 나면은 그게 사실은 차량도 아니고 뭐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보험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근거를 좀 만들었어요. 그것도 보험으로 좀 만들어서 그 보험을 시가 대신 해주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연구해서 시가 보험을 적용 대상자도 좀 고민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현재 고민 단계. 예. 그것도 처음으로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뭐예요?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도 제가 이제 했는데 일단은 경기도에 뭐 사회복지라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예방 접종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케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 접종은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다 주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조리원, 또 뭐 기계직, 정기직 그 어떤 기관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전부를 다 예방 접종을 저는 통해서 어떤 기관 자체의 예방 접종을 다 통해 이제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떤 예방 전염병은 또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해서 그렇죠. 전 직원들을 다 예방접종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안전하게 네, 그래야죠. 예방주사를 다 맞고.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요양보호사만이나 뭐 이렇게 주사를 예방접종 맞고 예. 거기에 근무하는 뭐 조리원이나 사회복지 일반 그 기계직 정기직 분들은 예방접종 주지 않았어요. 그 이용자들보다 케어하는 분들에 대한 건강이나 정신상이라는 게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와야지 사실 제가 케어를 받는 거지. 예, 예.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절대 좋은 서비스가 안 나옵니다.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저도 현장에 많이 좀 나가는 편인데 네. 가면은 직원들이 그래서 최종현 의원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니 지금 의원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장애인 그 인권이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치하게 된 동기가 어쨌든 장애인 활동가를 하고 있다가 누구를 통해서 입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게 어떤 제가 요구하는 충족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했던 예는 경험 그런 복지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잖아요. 그럼 노인이 되면은 제가 노인이 됐을 때 제가 받아야 될 서비스를 고민해보고 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혜택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요양기관에 갈 거고 그렇죠. 뭐 요양원에 누워 있을 텐데 결국은 거기에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지 못한다면은 결국 뭐 제가 만든 그런 정책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어떤 정치인으로서 또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얘기가 나서 그런데 얼마 전에 위원회 주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장기 요양기관 돌봄 인증 조례 제정에 네네네. 대한 토론회 했어요. 이 돌봄 기관이 경기도가 인증하는 기관을 만드는 인증패를 드리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요양 장기 요양 기관은 예. 사실 그 등급이 A, B, C, E 등급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공단에서 등급을 매겨서 등급 매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뭐 시설 기준, 뭐 시설의 뭐 시설 1인당 뭐 종사자 몇 명 뭐 이런 게 여러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평준된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 기관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그 조건이거든요. 하지만 경기도가 저희가 돌봄 인증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권적인 거, 그다음에 존엄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거의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뭐 3인 병실, 4인실에서 옆에 돌아가시는 분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요양에 계시는 당사자의 마음,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임종실도 별도로 만들고. 그래서 이런 임종실에 사실은 그 요양 그 건강공단에서 하는 등급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좀 만들고 하면서 그 이용자의 존엄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걸 하는 기관에다가 좀 더 인증을 줘서 좀 더 경기도가 거기에 대한 시설도 지원하고 네네네.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 하는 종사자들의 종사 처우도 개선하는 좀 이런 서비스를 좀 하려고 그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 그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인권이든가 네. 어떤 걸가 좀 좋아지고 그 요양에 대한 질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기관들이 또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그날도 네네네. 한 300분 정도 기관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대단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경기도가 사실은 전국에 있는 요양 그 기관의 몇 프로나? 40% 정도가 거의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하면 전국이 바뀝니다. 대한민국 축소판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서 경기도가 예산 지원도 해서 사실 돌봄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서 어르신들이 좀 행복한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게 제 생각이고 결국은 이것도 제가 거기에 나중에 갈 거니까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간다고 생각하죠?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간다고 하세요. 결국은 제 미래를 보고 하는 거라 그리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정말 인증패 경기도에 인증한 장기요양 기관입니다라고 현판이 딱 붙으면 가는 사람도 자녀된 입장에서도 여기가 되게 그렇죠.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래. 그렇죠. 그걸 경기도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하면은 홈페이지를 보고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요양기관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들도 홍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럼 좀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할수록 경기도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빠르면은 조례 제정은 올해쯤 조례 제정을 올해까지? 준비하고 하고요. 사업은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 사업을.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조례 전국 최초도 만들고 좋은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또 어찌 보면은
또 잘된 나라들 거를 또 벤치마킹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 보니까는 올해 초에 해외에 우수한 복지 정책을 직접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어느 나라 복지 정책이 참 잘 되고 있던가요? 저는 복지 정책을 뭐 해외 나가서 배우러 간다고 생각을 좀 안 하고 네. 저는 저희 갖고 있는 복지 정책을 해외 좀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전달하고 네, 싶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도 예. 세계 선진국에 못지않게 그 시스템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서구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서 해서 갖고 와서 교회한테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형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한국형으로 만들어진 복지 정책을 네. 해외에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는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예. 사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저희보다 국민소득이 높잖아요. 많이 높죠. 높은데 사실 가서 이렇게 보면은 복지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저희게 더 잘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께 더 잘 되는 게 네, 많고. 그런 부분들도 보고. 근데 이제 싱가포르이 좀 더 잘 되는 건 사회에서 어떤 기금이나 만들어서 사회 서비스를 개인이 내는 이런 부분도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좀 기부 문화가 좀 잘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 빼고는 네. 싱가포르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의 복지 수준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하고 접목시켜서 그쪽 분들하고 뭔가 해보려고 저 요양기관에도 가봤고 요양 서비스 기관에 가서 그분들의 복지 서비스의 그 질도 한번 평가해 봤는데 사실 저희가 한층 높습니다. 높은데 저희 예. 거하고 벤치마크를 통해서 같이 교류 협력을 하려고 저희가 갔었어요. 그래서, 교류 협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왔고요. 예. 전반기에 첫 번째 연수는 케냐를 가서 케냐의 바링고라는 주에 저희가 가서 그 주의 의료에 대한 복지 수요를 다 파악을 했어요. 병원도 보고 또 현장 여건 다 보고 와서 저희가 이제 또 나름대로 의원님의 토론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높여주자, 아니 의료 서비스를 높여주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한 달짜리를 이번에 4명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한 달 교육시키고 예. 저 6개 병원에서 갖고 있는 의료 장비 중에 부정되는 장비를 다시 이제 수리해서 그 장비를 같이 이제 보내주자. 이걸 좀 사업으로 만들어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대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의료 장비도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보낼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소방차 한 대하고 네. 앰뷸런스 대 이제 저희가 안 쓰는 거. 119에서 이제 폐기된 거를 예, 저희가 예. 수리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야.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경기도의 이제 위상에 걸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시도해보는 겁니다. 갔다 와서 예산도 다 받고 네네. 그 예산 속에서 지금 이제 정책이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해 초에 아마 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실행이 진짜 되는 거예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예. 걸 통해서 좀 자부심도 생기고 저희가 또 의료의 우리 선진 의료 기술을 또 전파할 수 있고 그분들이 와서 연수받는 곳이 저희 이천병원하고 파주병원에서 연수하거든요. 그럼 저희 도립의료원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생기고 또 그쪽을 교류도 하고 앞으로 계속 어떤 그 의사분이 갔을 때도 한국에서 멘토처럼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그렇군요. 경기도 위상이 케냐에서는 그럼요. 이제 높아지겠네요. 네, 이런 역할들이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제는 경기도가 뭐 1,400만이 그렇죠. 갖고 있는 도시인데 우리가 계속 뭐 해외 벤치마킹만 달지는 뭐 아닌 거다 우리가 가르쳐야죠 이제는. 자, 또 지역구 한번 살짝 또 살펴볼게요. 복지에 기반했는데 재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지역구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메탄 1, 2, 3, 4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메탄동 1, 2, 3, 4동까지 네, 지역구. 네. 단순해서 좋네요. 메탄 1, 2, 3, 4동. 그래서 메탄동이 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구 복지 사업에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저희 메탄동은 이제 그 계획 도시입니다. 수원 최초의 네. 계획 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주택을 짓고 도로까지 정비했던 도시지만 지금 이제 신도시 광교 신도시 생기고 영통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구도심권이 됐습니다. 아파트도 이제 거의 재개발 연에 다가오는 뭐 27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구도심권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수요들이 이제 뭐 주차란이라든가 그 구도심의 주차란, 그다음에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들이 많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이 구도심권에 대한 거를 좀 개발을 하는 것보다 구도심권이 좀 더 이렇게 구도심 나름대로의 또 어떤 메리트를 매력 가지고 있죠. 매력을 매력. 가지고 네. 그 매력이 발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수원 그 우리 메탄동에 있는 공원을 모든 리모델링을 제가 하기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거의 다 이제 한 몇 군데 빼고 거의 다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줄기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네네. 그게 제 생각이고, 네. 그다음에 골목길이라든가 도로는 도심권 정비사업부터 도로 확포장, 그다음에 조명을 개선해서 좀 더 환하고 네. 주민들이라든가 일반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그다음에 또 외부인들이 와서도 상가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좀 제 나름대로 좀 아. 특별 우리 조정 기부 고빙을 많이 좀 받아다가 좀 많이 받았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구도심을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한다는 게 매력을 살리면서 하는 게 참 네. 쉽지 않아요. 네. 성원사례는 화성 행궁동 거리가 네. 행리단길이라고 네. 유명해졌는데 메탄동도 그렇게 하려면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시도해보다는 게 의미가 있죠. 옆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게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점심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네. 주말 오후라도 나와서 그 동네에서 즐겨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삼성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나와서 이용했었거든요. 메탄동. 네네. 그럴 때는 경기가 좋았다가 지금 삼성에서 거의 안 나오시고 구도시가 되니까 외면하는 지역이라 아. 지금 또 다른 그 골목 상권의 골목에 대한 향수를 만들어 준다면은 네네네.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또 다른 행위단길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뭐 경기도 복지정책 두루두루 잘 챙겨주셨는데 이제 하반기도 많이 좀 펼쳐주실 건데 또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꼭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6년째 보건복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항상 제가 뭔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게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변화입니다. 저기 6개 공공의료원이 있고요. 1개 이제 정신병원이 있어 7개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외부인이 봤을 때는 의료질이 떨어진다, 뭐 서비스가 안 좋다, 뭐 적자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거의 구성원들은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그러니까 공공의료 서비스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그런 뭐 몰매를 맞고 있는데 이거가 진짜 어떤 식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경기도가 나중에 그 6개 병원이 애물단지에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꼭 해결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그 제가 11대 보건복지위원장이 되면서 바로 의료 TF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 전문가를 한 10분 정도, 15명 정도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의견들을 만들어서 그 나온 의견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용역을 준비해서 그 용역도 공정하게 해서 6개 병원에 대한 현재 파악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서 그 병원이 어떻게 변해되는까지 용역을 딱 받아낼 수 있게끔 좀 준비하는 것까지 돼 있고요. 그게 용역이 제가 임기 6월 30일이면은 그거 되기 전에 제 용역 되기 전에 임기는 끝나는데 네네. 그걸 가지고 경기도가 좀 그 6개 병원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 해놓는 게 제 생각이었었고 그게 완성되는 단계에 좀 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가적으로 의사 정원 문제 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네네. 잡음이 좀 큰데 어느 대전에 있는 공공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했잖아요. 나는 손님이 없다. 환자가 없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병원도 변해야 되는데 항상 종합병원이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수원에도 종합병원 얼마나 큰 데가 많습니까? 그러면 과연 수원 의료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 병원을 어떻게 딴 쪽으로 변모시켜서 그렇죠, 그렇죠. 일반 민간 영역이 하지 않는 부분을 공공에서 해주면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까지도 요번에 용역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기도민이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관심 깊게 들여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봐 주십시오. 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경기도 공공의료가 이렇게 좀 미래를 보고 있구나. 뉴스 나오시면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눴는데 캠핑장의 토크 앞으로 또 계획 짧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이제 보건복지위원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또 저희 위원회가 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 영역, 건강 영역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알차게 다듬고 만들어서 경기도민들의 복지와 또 보건 영역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열심히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최종현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 좋은 복지를 위해서 파이팅 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의정 토크쇼에서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